조용한 밤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밤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948년 가을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 아이올라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어쩌면 오래전 어딘가에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볼품없는 남자였습니다. 적어도 처음 눈에는 그랬습니다. 그가 엄지와 검지로 낡아빠진 빨간 야구 모자에 챙을 잡아당기며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여인숙으로 가는 길이 맞나요? 내가 노스로라 사거리의 다다를 무렵 메인 스트리트 쪽으로 걸어오던 꾀재재한 이방인이 던진 평범한 질문 하나. 작업복과 양손이 석탄만큼 시커멓게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양쪽 뺨도 얼룩져 있었습니다. 흐르는 땀방울 사이로 검게 그을린 피부가 번들거렸고 모자와 머리 틈새로 검은 생머리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집 남자들에게 내가 아침마다 만들어주던 포리지와 달걀 프라이만큼이나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유순한 가축들을 돌보고 서늘한 아침 바람을 맞으며 복숭아를 두어 바구니쯤 따고 여느 날처럼 내 자전거 뒤에 삐딱한 수레를 연결해 배달을 나갔다가 점심을 차리러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특별히 눈에 띌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수면 아래에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듯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특별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길인데 웃기려고 한 말도 그의 관심을 끌려고 한 말도 아니었는데 남자가 하던 말을 멈추고 빙긋 웃는 걸 보니 대답이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낯선 남자가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게 되게 작은 동네라는 말이에요. 아무 남자에게나 웃음을 흘리거나 추파를 던지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해두려고 서둘러 말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이방인의 눈동자는 까마귀 날개만큼이나 새까맣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눈을 마주친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눈에 담긴 다정함이었는데 마치 상냥함이 넘쳐 흐르는 우물이 있을 것만 같은 눈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나를 잠시 쳐다본 뒤 다시 한번 모자챙을 잡아당겨 인사하고는 덜랩 여인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각조각 바스러져 가는 이 보도 하나가 동네의 모든 곳으로 이어진다는 내 대답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로 가다 보면 덜랩 여인숙 말고도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아이올라 호텔이 있고 호텔 뒤에는 선술집이 있었습니다. 또 주유소 철물점 우체국이 있고 늘 커피 냄새와 베이컨 냄새로 가득한 카페도 있었습니다. 슈퍼마켓도 있었는데 식료품은 물론이고 조리식품 코너까지 따로 갖춰졌으며 무엇보다 온갖 잡담과 소문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보도를 따라 서쪽 끝으로 가면 내가 다녔던 학교와 어머니가 살아 계시던 시절,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앉아 예배드리던 교회가 나왔습니다. 낡은 판자를 덧댄 교회 건물과 학교 건물 사이에는 높은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그 너머로는 마치 짤막한 문장 끝에 찍힌 온점처럼 메인 스트리트가 산비탈 아래로 사라져 들어갔습니다. 그날 나는 주유소 뒤편에 딸린 포장도로로 동생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이 낯선 남자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했지만 이 남자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모퉁이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손차양을 만들어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가린 채 멀어져 가는 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남자의 걸음은 한없이 느긋하고 태평했습니다. 마치 내딛는 발걸음이 유일한 목적지라는 듯 남자의 옆구리에 붙은 두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렸고 머리는 몸통보다 살짝 뒤에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칙칙한 흰 티셔츠는 사겉복 멜빵끈 아래로 팽팽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늘씬했고 예언의 일꾼처럼 어깨가 다부졌습니다. 마치 내 시선을 느끼기라도 한 듯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쌩긋 웃었습니다. 때 묻은 얼굴이 미소와 함께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걸 들켜버린 나는 화들짝 놀라 숨이 막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목을 타며 얼굴까지 올라왔습니다. 남자는 아까처럼 모자챙을 잡아당기고는 다시 돌아서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뒤통수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틀림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운명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 길로 집을 향해 돌아가 저녁 준비를 해도 됐습니다. 아빠에게 한 소리를 듣든 말든 동생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최소한 메인 스트리트에서 길이라도 건너가 이따금 다니는 자동차와 노랗게 물들어가는 미루나무를 사이에 두고 걸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고 그로써 세상의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대신 나는 천천히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그 다음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고 앞으로 내뻗고 바닥을 내려딛는다는 선택 하나하나가 왠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끌림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인 탓에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내게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령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도 하느님과 그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내 기억 속의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날에 대비해 늘 올곧게 행동해야 한다고 입이 마르게 강조하면서 우리 남매를 매섭게 통제했습니다. 이따금 우리 남매 뒤에서 까만색 파리채를 들고 서 있을 때면 꽁꽁 숨겨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뺨에 흐른 눈물을 서둘러 훔쳐낸 자국을 본 적은 있었지만 어머니가 아빠에게 입을 맞추거나 포옹하는 모습 같은 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능하고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가정과 농장의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둘 사이에 존재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사랑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알아가며 참고할 만한 지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딱 한 번 예외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 12살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거실에 앉아 딴거미지는 가을 하늘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축축한 자갈이 깔린 진입로로 라일 아저씨의 기다란 자동차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라일 아저씨는 마당에 있던 아빠를 향해 머뭇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이기 낀 창문 너머로 아빠가 빗물 고인 진흙탕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캐니언 시티로 복숭아 배달을 나간 뒤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와 켈러 오빠와 비비 이모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구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빠는 저녁 내내 안절부절하며 낙엽만 긁어 모았습니다. 라일 아저씨의 말을 전해 들은 아빠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 때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엄청난 사실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아직 귀가하지 않은 식구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아빠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내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지만 두 사람만의 고요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집 안으로 들어와 우리 남매에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리던 아빠의 사무적인 눈빛을 보면서 나는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로지 두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 커지는 감정이며 두 사람 사이에서만 애도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는 걸. 부모님의 사랑은 감춰진 보물처럼 은밀한 씨앗처럼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로지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사랑에 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끌림이란 게 무엇인지 다른 남자들에게는 눈길조차 가지 않았는데 어떤 남자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중력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낮에 콜로라도 작은 마을의 좁다란 보도를 걷고 있던 우리는 겨우 반 블록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왔든 우리 둘은 17년간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둘의 삶이 어떤 이유에서든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노스로라와 메인 스트리트처럼 아주 뚜렷하게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세 집에서 두 집으로, 두 집에서 한 집으로 좁아질수록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까부터 그가 조금씩 속도를 늦추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덩달아 속도를 늦추었다가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될 터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속도로 계속 걷다가는 금세 그를 앞서게 될 게 뻔한데 그 다음엔 등에 꽂히는 그의 뜨거운 시선을 느끼며 걷는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흐느적거리는 내 걸음걸이, 맨다리에 신는 낡은 가죽 구두 너무 오래전에 사서 작아질 대로 작아진 낡은 젓갈색 원피스, 일요일 목욕 이후로 감지 않아 떡진 내 갈색 머리칼을 그가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속도를 늦추는 걸 택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남자의 발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한번 속도를 늦추면 어김없이 남자도 속도를 늦추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할 일 없이 나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메인 스트리트에 2개의 바보 동상을 세워두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를 알게 된 건 겨우 몇 분 전이었습니다. 한 블록 전에 마주친 이 남자가 개울물 속의 조약돌처럼 이미 내 안에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동네 의사 선생님의 아내인 통통한 버넷 아주머니가 뒤에서 걸어오는 소리도 보도 바닥을 밀치는 유아의 3바퀴 자전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내 옆에 나타난 버넷 아주머니와 아기를 보고 놀란 다람쥐처럼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버넷 아주머니는 뭔가 수상하다는 듯 싱긋 웃더니 무언의 질문을 던지듯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날 불렀습니다. 어머, 톨이 있구나. 나는 어찌어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지만 아기 이름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이름을 불러주지도 다정하게 손을 뻗어 헝클어진 금발을 쓰다듬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버넷 아주머니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남자가 한 걸음 살짝 옆으로 비켜났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를 이상하다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자 여운 있는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잔뜩 찌푸린 얼굴로 다시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이내 윗동네를 향해 뒤뚱뒤뚱 걸어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남자와 나는 정말이지 수수께끼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하나로 묶어놓은 같은 줄에 매달린 2개의 꼭두각시 인형처럼. 빅토리아 양. 마침내 뒤를 돌아본 그가 나를 정면으로 마주보더니 아는 사람 부르듯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날 따라오시는 건가? 놀라운 재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방금 그 재치 있는 농담이 내 입에서 나왔다고 착각한 사람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분명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꾸하겠다 마음먹었는데 그럴 새도 없이 나는 원짜리 동전을 훔치다가 들킨 아이처럼 말을 잇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는 까무잡잡한 2팔로 팔짱을 끼고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기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인지 내 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우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애써 태연한 척 몸을 꼿꼿이 세우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유심히 들었지. 무뚝뚝하지만 점잖은 말투였습니다. 빅토리아. 남자는 입안에서 구르다 나오는 발음이 재미있다는 듯 다시 한번 천천히 내 이름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여왕에게 어울릴 법한 이름이네. 넘치는 매력이 그 지저분한 용모를 감추었습니다. 무관심한 척하려고 나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래도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가 입도 뻥긋하기 전에 까만 눈동자로 먼저 같이 걷자고 청했고 그런 다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걸어갈래?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그가 손가락으로 자기 옆구리를 가리켰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전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옆에서 나란히 걷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신경 쓰였는지 사춘기라 그랬는지 어쨌든 망설여졌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고맙지만 됐어.
그게 그러니까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대답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가 내 말을 가로챘습니다. 윌슨 문. 그는 자기 이름이 내 귓가에 감돌도록 잠시 기다리고는 내 쪽으로 손을 뻗으며 다가왔습니다. 알게 돼 영광입니다. 빅토리아 양. 느닷없이 한껏 진지한 모습을 취하고 선 그는 내가 자기 앞으로 다가와 내민 손을 맞잡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던 나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고개를 숙이는 공주님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그와 나 둘 중에 누가 더 놀랐을까요?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했던 이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인사였지만 그의 손을 만지기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생각나는 게 그뿐이었습니다. 공주님 인사를 하자마자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그도 날 비웃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살짝 올라가 있던 그의 입꼬리가 이제는 위에 걸릴 것처럼 활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환하고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들고 있던 손을 지저분한 작업복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고 여전히 내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의 시선을 쫓기 바빠 몰랐지만 윌슨 문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서두르거나 초조해하는 법이 없었고 사람 사이에 생기는 긴 침묵을 수다로 채워야 할 어색한 그릇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좀처럼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 없었고 과거를 돌이키는 일은 그보다도 없었으며 후회도 아쉬움도 없이 오로지 현재의 순간만을 두 손에 소중히 담고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경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의 목석처럼 서 있던 그때는 그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 깃든 지혜를 나도 점점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배운 지혜는 내게 가장 필요한 때가 찾아왔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결국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10월의 어느 오후 더는 낯선 사람이 아닌 윌슨 문이라는 소년과 함께 나란히 메인 스트리트를 걷기로 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라고 해봐야 농담 몇 마디가 다였고 나란히 걸어간 시간도 짧았지만 덜렙 여인숙에 도착해 낡은 계단을 밟고 포치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둘 다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쩍 갈라진 문간에 선 채 그와 함께 있는 내내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윌은 자기 삶에 관해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윌슨을 줄여서 윌이라고 할 때 이름의 알파벳 L을 1개 쓰는지 2개 쓰는지 물었을 때조차도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좋을 대로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윌슨 문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됐다고 할 만한 사실은 그가 돌로레스 광산에서 일하다가 도망쳤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그곳이 지겨워졌어. 근데 마침 그때 마음에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떠나 지금 당장. 그가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실버턴 선에 탄 차의 채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그때 기차의 출발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길고 날카롭고 집요하게 기차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는 기차에 달린 녹슨 사다리로 달려가 뜨끈하고 시커먼 석탄 더미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를 발견한 감독관이 버섯 모자를 격렬하게 흔들고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기차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상사와 탄광은 고속으로 시야에서 멀어졌고 윌슨 문은 고개를 앞으로 돌려 불어오는 바람을 온 얼굴로 맞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내가 물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 그가 대꾸했습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잖아, 안 그래? 내가 아는 곳이라고는 아이올라 그리고 길게 뻗은 거니슨 강 수변이 다였습니다. 거니슨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들. 남쪽에는 빅블루 야생지, 서쪽과 북쪽에는 엘크 산맥이 우뚝 솟아 있었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을 따라 농장과 목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농가 뒤편에 딸린 노란색 방 안에서 이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높다란 철제 침대 위에서 나와 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농장은 딱히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헛간과 집터 진입로를 다 합쳐도 그리 큰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집 헛간에서 뒷담 울타리로 이어지는 땅에는 거니슨 카운티 유일의 복숭아 과수원이 있었고 거기서 열리는 장밋빛 복숭아는 크고 달콤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땅 동쪽 끝에는 윌로 크리크의 굴곡진 둑이 경계를 긋고 있었습니다. 산에 쌓인 눈 더미가 개울물을 타고 내려오기를. 그래서 감자와 양파가 적당히 심긴 밭과 복숭아 나무를 살찌울 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울물은 밤이면 내 방 창밖에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내 인생의 거의 모든 밤을 보냈던 그 침대에 누워 개울물의 자장가를 듣고 있으면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텐더푸 산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과 하루, 3번 마을 끄트머리를 지나가는 기차에서 울리는 긴 경적 소리는 아주 믿음직한 시계가 되어 주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겨울 아침에는 햇살이 기다란 소나무, 식탁을 어떤 모양으로 가로지르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봄이면 야생화 중에 크로커스와 보라빛 미나리아 제비가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분홍 바늘꽃과 매지가 가장 늦게 핀다는 걸 알았습니다. 삼색 제비 여러 마리가 강으로 내려오면 하루 이틀 자리가 잡힌다는 것. 그 즈음이면 아빠가 쳐놓은 그물에 어김없이 무지개 송어가 걸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악마처럼 어둡고 불길한 사나운 폭풍이 거의 항상 북서쪽 봉우리 위로 몰아닥친다는 것을, 금도 까마귀도 까치도 하늘이 짙어지기 직전에는 울지 않고 조용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었습니다. 내게는 이곳이 저곳이 똑같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애가 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럼 짐은? 나는 떠돌이의 삶이 신기해 물었습니다. 마찬가지. 어깨를 으쓱하고 방긋 웃으며 대답하는 그의 모습은 소유에 관해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는 내게 본질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비운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그런 수준에 도달하면 삶을 지속하겠다는 마음 외에 그다지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나는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잇는 끈을 점점 더 가까이 잡아당겼습니다. 그를 따라 여인숙 안으로 들어갈 만한 핑계거리가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꼭 낯선 남자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여인숙은 마땅한 이유나 보호자 없이 여자애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곧 있으면 저녁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미첼 아저씨 댁으로 가 있던 아빠가 막판 작업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포장도로에 들러 세스를 데리고 집에 가야 했습니다. 나는 그럼 하고 한숨을 내쉬며 이제 헤어질 시간이라는 티를 내면서도 실제로 발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윌이 눈치를 채고 내 말을 받아줬으면 했지만 그는 그저 편안하고 차분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초저녁 하늘에 뜬 가느다란 구름 속에 글씨라도 쓰여 있는 것처럼 이따금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결국 입을 연 건 나였습니다.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윌은 한 번 더 하늘을 힐끗 보더니 혹시 내일 다시 만나서 동네 구경도 하고 파이라도 같이 먹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고 아름다운 동네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으니까. 아닌데 내가 날 어떻게 알아? 내가 대꾸했습니다. 우린 서로 알지도 못하잖아. 잘 알고 말고. 윌은 윙크를 했습니다. 아이올라 여왕 빅토리아 여왕님 아니십니까? 윌은 무릎을 구부리고 손목을 빙빙 돌리며 왕소에게 하는 인사를 따라했고 나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만히 선 채로 한참 동안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쳐다봤는지 비스듬히 비춰오는 햇살에 내 몸이 초콜릿처럼 녹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묘하게 날 끌어당기는 머스크 향처럼 강렬한 그의 채취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끝모를 깊고 까만 그의 눈망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17년 동안이나 이렇게 타인에게 이토록 관심을 받지도 않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이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속마음을 다 들켜버린 듯한 느낌을 받으며 먼지가 수북이 쌓인 여인숙 계단에 서 있었고 윌슨 문을 만나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자고 대답했습니다. 구름 뒤에 햇살이 나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처럼 그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에 어디서 만나 무얼 할지 약속을 정하기도 전에 메인 스트리트 한복판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돌멩이처럼 날아들어 내 귓전을 때렸습니다. 메인 스트리트 한복판에서 휘청거리며 서 있는 사람은 내 동생 세스였습니다. 그의 왼손에는 갈색 맥주병의 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톨이 저 더러운 자식한테서 빨리 안 떨어져. 혀가 잔뜩 꼬인 세스는 맥주병으로 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맥주가 흙길에 쏟아지며 바닥에 거뭇거뭇한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내 동생이야.
술에 취해 민망한 한숨을 쉬며 윌에게 말하고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짜증이 솟구친 나는 계단을 쿵쿵 내려가며 갈래라고 말하고는 세스가 말썽을 일으키기 전에 서둘러 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새끼 누구냐? 세스가 입술에 담배를 문 채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 윌에게 묻는 질문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나는 가기 싫다는 노새의 고삐를 잡아채듯 세스의 어깨에 두 손을 올린 채 그를 떠밀며 노스로라와 메인 스트리트가 만나는 사거리 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세스는 나보다 1살 어렸지만 15살 생일이 될 무렵 내 키를 훌쩍 넘어서더니 반년 만에 5cm 넘게 컸습니다. 그렇지만 내 키가 큰 편이 아니라 세스는 또래 남자애들에 비하면 여전히 작았습니다. 윌도 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스의 술주정을 볼까봐 겁이 나 낑낑대며 세스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길 물어본 게 다야. 나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물론 15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니까. 어디서 온 시커먼 새끼가. 너 냄새 지독하다, 세스? 얼른 세스의 말을 끊었습니다. 돼지 우리보다 더 지독해. 냄새 아빠 오시기 전에 얼른 가서 씻어야 할 거야. 세스는 술기운에 꼬인 목소리로 큰 소리를 치더니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고서 길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시키는 대로 해 좀. 하루라도 조용히 지나가자. 나는 세스 대신 담배를 발로 밟아 불씨를 끄고서 어깨 너머로 윌이 있던 곳을 힐끗 보았습니다. 윌은 아직 덜레 포치에 서 있었고 마치 신기한 이야기를 읽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세스의 등을 밀었습니다. 내게 등짝을 한 대 얻어맞은 세스는 비틀대며 몇 걸음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비틀거리기를 반복하던 세스는 집에 가는 내내 맥주를 꼴깍이며 욕하고 징징대면서도 내게 대들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취해서 대들 정신이 없었는지 아니면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돼지 우리애가 있어야 한다는 걸 나만큼이나 잘 알고 있어서였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노스로라에서 길을 꺾었습니다. 거기서 막다란 골목이 나올 때까지 쭉 가면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이 나왔습니다. 풀숲 사이로 난 산길은 루비 앨리스 에이커스 땅으로 이어졌고 소나무가 잔뜩 심긴 그 땅의 모퉁이를 지나 풀이 무성한 들판을 가로지르면 우리 농장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농장과 시내를 오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 우리 남매가 늘 함께 걷던 길이었습니다. 사거리에서 마주쳐 길을 묻는 이방인 흙길에 떨어진 갈색 술병. 별일 아닌 사건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어도 우리 존재는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를 조심스럽게 수확하듯 신중하게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밟어 둥치다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거둘 뿐입니다. 세스를 밀다가 발을 헛디뎌 순간 방향 감각을 잃고 잠시 땅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던 세스의 웃음소리가 곧 사그라들었습니다. 종아리를 타고 통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살 상체를 들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윌이 마치 잠든 신부를 깨우는 신랑처럼 두 팔로 내 몸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곳은 시든 매지와 보드라운 풀밖에 없는 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특별히 어디서 시작됐다고 말할 순 없지만 나는 그때 그곳을 우리의 시작으로 기억합니다. 나는 그의 손길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았고 나를 편안히 감싸 석탄으로 얼룩진 자기 가슴팍에 뉘는 그의 손길에도 저항하지 않았으며 이미 불룩하게 부어오른 발목으로 걸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날 따라온 거야. 나는 일부러 쌀쌀맞은 말투로 물었습니다. 응. 그의 대답은 이게 다였고 길가에 모로 누워 그대로 뻗어버린 세스를 내려다보고는 내게 물었습니다. 얜 어떡할 거야? 대도 버려. 내가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머릿속으로 이 말을 탁 쳤습니다. 길바닥에서 잠들어버린 내 동생을 버려두고 가버리겠다. 조금 전에 처음 만난 낯선 남자의 팔에 안긴 채 동생을 두고 가버리겠다.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고통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처음 느끼는 사랑의 불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가 얼어붙은 연못에 빠진 나를 구해준 것이라도 한 것처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내내 내 두 팔은 그의 다부진 목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내 팔이 잡아당길 때마다 그의 머리가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마음이 가벼웠고 또 어린아이처럼 조금도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의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채 그가 베푸는 도움과 보호를 그토록 쉽게 받아들이는 건 나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윌의 품에 안겨있는 이 소녀도 다름 아닌 나였습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며 내가 평생 이 길을 걸어왔으면서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빠가 이미 농장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을 터였고 오구 이모부는 대부분의 날들처럼 휠체어에 앉은 채 창가나 포치에 있을 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있으면 나를 안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이 낯선 남자를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 내내 어른들의 호통을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이 뭐라 생각하고 뭐라 비난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나를 감싼 윌의 거대한 품에 비하면 아빠의 권위 공중 도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우뚝 솟은 산들도 이 일이 불러올 결과마저 작아 보일 만큼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갈을 나설 때만 해도 나는 그저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지도가 펼쳐졌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나는 이제 비범한 소녀가 되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탐험가들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서 저 멀리 신비로운 해변의 존재를 보았을 때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요? 내 안에 갑작스럽게 마젤란이 등장했지만 나는 아직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윌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윌이 어디서 누구에게서 왔을지 떠돌이라면 한 곳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 것일지 궁금해하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이 책의 작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작가 쉘리 리드는 이 소설을 50대에 썼고 처음 써본 소설이었습니다. 그 첫 작품이 출간 전에 원고만 공개한 상황에서 17개 나라에 판권이 팔렸고 출간 이후에는 34개 나라에 수출됐습니다.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아마존에서는 올해의 데뷔작으로 선정됐으며 추천 도서로도 무수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소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평가와 관심을 불러오고 있는데 읽다 보면 이 인기가 수긍이 갑니다. 분량이 4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이틀이 채 안 돼서 읽을 정도로 몰입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최근에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혹시 예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비슷한 감동으로 더욱 좋아할 수밖에 없는 소설입니다. 이 책의 배경은 1948년에서 1971년 사이이고 미국 서부 아이올라입니다. 17살의 빅토리아는 의지했던 엄마와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 무뚝뚝한 아버지 그리고 거칠고 폭력적인 남동생 셋의 전쟁에서 다리를 잃고 성격이 비뚤어진 이모부와 살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12살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고 복숭아 과수원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위를 만나게 되죠. 아마다 만들어 먹던 달걀 프라이만큼이나 평범하다고 느낀 어느 가을날 길거리에서 길을 묻는 이방인 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만남부터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 길을 알려주고 그러다가 다시 앞서 걸어가는 남자의 뒤를 따라 걷는 빅토리아의 모습은 책이 아니라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눈에 그려지듯이 아주 섬세하게 묘사돼 있어서 그 설레임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 메인 스트리트에 2개의 바보 동상을 세워두기라도 한 것처럼 덩그러니 서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그 장면을 읽을 때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농담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이고 아주 잠깐 같이 걸었을 뿐인데 둘은 헤어지기 싫은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첫 만남에서 강한 끌림을 느낀 두 사람이 내일을 약속하고 있던 사이에 빅토리아의 남동생 세스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남동생 세스의 성격은 이 소설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하면 거칠고 자제력이 없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세스의 행자는 뼈나 피처럼 가지고 태어난 게 틀림없었습니다. 세스는 마치 억압 속에 갇힌 사람처럼 어떻게든 어머니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려고 늘 발버둥쳤습니다. 세스는 작은 틈만 보이면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한 말썽만 해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많았으니 사람들이 모르는 행자는 훨씬 더 많으리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빅토리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인물 중에 루비 앨리스라는 노파가 있습니다. 소설 초반에 루비 앨리스는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말이 없는 늙은 이웃으로 소개됩니다. 빅토리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이지만 다른 이웃들에게 하듯 파이를 건넨 적도 없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한쪽 눈이 푹 꺼진 흉한 얼굴에 루비 앨리스는 항상 심술 굳은 표정이었고 온갖 떠돌이 동물들을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녀는 너덜너덜한 라탄 바구니가 달린 까만색 자전거를 타고 비틀거리면서 온 동네를 누비고 다녔는데 어른들은 마녀를 대하듯 아이들에게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었지만 한눈으로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고 금방이라도 소리 지를 것처럼 입술을 벌리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그녀를 마을 사람들은 미친 늙은 노파로 취급했습니다. 반면 빅토리아는 어느 날 길에서 루비 앨리스와 눈이 마주친 뒤 루비 앨리스를 위해 가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루비 앨리스는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아무도 인사를 건네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마을에 속한 사람이었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사는 루비 앨리스는 빅토리아가 위를 만나도록 도와주기 위해 새벽부터 길에 나와 빅토리아가 그 길을 지나가기만을 몇 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숙에서 쫓겨난 위를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새벽부터 집을 나서던 빅토리아는 빗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루비 앨리스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수심 어린 얼굴에서는 고불고불한 흰머리가 필사적으로 멀어지려는 것 같고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는 푹 꺼진 한쪽 눈과 어디 있다가 왜 이제 오느냐고 말하는 것 같은 툭 튀어나온 눈이 기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루비 앨리스가 길을 막아설 때 빅토리아는 그녀를 장애물로 여기고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루비 앨리스의 다정한 마음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서툴렀고 빅토리아가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루비 앨리스의 호의를 그 순간 빅토리아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빅토리아는 뒤늦게 루비 앨리스가 길에서 서 있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고 루비 앨리스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집에서 윌과 재회하게 됩니다. 삐그덕하는 소리와 함께 분홍색 철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환하게 빛나는 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가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분한 얼굴로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꿈에서 깬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남자의 얼굴은 현실에서 같이 보는 시간보다 상상 속에서 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르는 사이나 다름없는데 어째서인지 그가 나를 반겨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나는 발그레진 얼굴로 그 앞에서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더 깊어진 감정을 확인하고 서로의 연인이 됩니다. 아빠와 세스가 목동리를 돕기 위해 하룻밤 집을 비운 날 빅토리아는 윌과 함께 숲을 지나 고산지대 빅블루에 있는 외딴 산막을 찾아가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빅토리아의 우려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윌은 낯선 피부색 때문에 누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난 뒤로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 피부가 벗겨진 시신으로 블랙캐년 협곡에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빅토리아는 평소에도 위를 죽일 거라고 위협했던 남동생 세스가 한 짓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위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에 절망한 빅토리아는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산을 두고 갔던 산 꼭대기의 산막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고산지대의 추운 날씨를 견디며 혼자 아기를 낳고 가져온 씨앗으로 텃밭을 가꾸고 얼마 안 되는 식량과 산속의 라즈베리로 버티던 빅토리아는 대안인 눈으로 모든 게 엉망이 돼버리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져 추위와 굶주림의 아들을 껴안고 울게 됩니다. 그러다가 산막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무작정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아이를 안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숲의 공터에서 갓난아기와 함께 소풍 온 신혼부부를 보게 되는데 영양실조로 아이에게 모유도 먹일 수 없는 자신과 달리 소풍을 나온 여자는 아기에게 풍족한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를 본 빅토리아는 거기 세워진 차의 뒷좌석에 젓가락처럼 깎일 대로 깎인 자신의 아기 베이비 블루를 놔두고 도망칩니다. 세상에는 슬픔을 넘어서는 슬픔이 있습니다. 펄펄 끓는 시럽처럼 아주 미세한 틈으로도 스며들어 모든 세포로 모든 혈관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슬픔이 한번 덮치고 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땅도 하늘도 심지어 손바닥마저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바꿔버리는 슬픔입니다. 그 검은색 자동차로 몰래 다가가 뜨뜻한 뒷좌석에 내 아들을 눕히고 아들을 남겨둔 채 뒤돌아섰는데 온몸의 세포를 적시는 격한 슬픔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굶주림에 정신이 혼미해진 채 감정을 꾹꾹 누르고 주어진 일을 하는 것에 익숙했던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돌멩이 하나를 내려놓듯 아기를 내려놓았고 딸깍 자동차 문을 닫고 그렇게 내 아들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내 목덜미에 묻지도 솜털처럼 보송보송한 아들의 머리통에 내 뺨을 비비지도 않은 채로 그 아들을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던 빅토리아는 길바닥에서 잠을 깬 다음 날 허둥지둥 다시 그 공터를 찾아갑니다. 아들을 두고 왔다는 공포에 떨며 공터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절망할 때쯤에 바위 위에 놓여있는 복숭아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복숭아 하나가 이 소설에서 그리고 빅토리아의 인생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발휘하는 계기가 됩니다. 높다란 바위 위에 우두커니 놓여있는 복숭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돗자리에 있던 그 복숭아였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베이비 블루를 안았던 여자는 이 아기의 엄마도 굶주렸을 거라고 확신하며 이 복숭아를 남기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아기를 데리고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복숭아 하나를 놓고 간 여자의 마음이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빅토리아는 그 복숭아 하나를 구원의 손길을 접하듯 천천히 마지막 과즙 한 방울까지 다 먹고 다시 고향으로 향합니다. 상처투성이로 고향으로 돌아온 빅토리아가 향한 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루비 앨리스의 집이었습니다. 위를 받아준 것처럼 자신도 받아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나를 바라보는 루비 앨리스의 움푹 꺼진 왼쪽 눈에는 연민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옆에 불룩하고 거친 눈에는 무슨 일을 겪었던 이제 다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에 익숙했던 우리 둘은 내가 고마움을 전할 때 외에는 대화를 많이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마움을 표현할 때면 노파는 그저 그거면 됐다는 듯 끙 앓는 소리만 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아기 생각에 슬피 우는 소리를 혹시나 들었더라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둘 만큼 루비 앨리스는 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루비 앨리스의 집에서 빅토리아가 몸을 추스르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동생 셋은 아버지가 멀리 보내버린 뒤라 그곳에 없었고 상위군인 이모부는 집안일을 돌볼 여자가 없어지자 자신의 어머니에게 기대려고 떠나가 버린 뒤였습니다. 홀로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있던 아버지도 빅토리아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빅토리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복숭아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 다짐합니다. 빅토리아의 복숭아 과수원이 있는 아이올라가 수몰 지역으로 지정돼 곧 저수지로 바뀌고 물에 잠기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아이올라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진 빅토리아는 땅을 팔고 집을 떠나더라도 이 복숭아 나무만은 옮겨서 새로운 땅에 정착시키고 싶어 합니다. 방법을 찾던 빅토리아는 루비 앨리스 덕분에 그 방법도 찾게 됩니다. 기력이 쇠한 루비 앨리스의 병문안을 간 도시에서 산책 삼아 대학을 구경하다가 복숭아를 살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간절한 바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운명을 바꿀 기회로 이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는 그렇게 해서 소개받게 된 식물학자 시어와 덕분에 새로운 땅 파오니아에 안전하게 복숭아를 이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숭아 나무들은 첫 해에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무를 옮겨 심은 첫 해와 둘째 해에는 열매를 거두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야 하는데 꽃을 피워버리면 뿌리로 갈 영양분이 열매로 가기 때문에 잠깐 꽃이 피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무가 죽게 될 수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옮겨 심었다면 첫 해와 두 번째 해에는 꽃이 피기 전에 꽃봉우리일 때 꽃을 다 따주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해야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됩니다. 그렇게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이듬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해의 빅토리아는 열매가 궁금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시어 박사의 말대로 꽃들을 모두 따냅니다. 이주할 때부터 하루에 2번씩 나무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소리내어 격려를 해온 덕분인지 3번째 해에는 전처럼 맛있는 복숭아를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빅토리아는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새로운 곳에서 역경을 견디고 살아남는 데서 자신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빅토리아의 아기 베이비 블루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는 파오니아에 정착한 후 그 숲속의 공터를 다시 찾아가 봅니다. 그리고 그날 복숭아가 올려졌던 바위 위에 아들의 나이만큼 6개의 돌멩이를 둥그렇게 올려두고 옵니다. 그 후로 매년 1개씩
돌멩이를 올려놓다가 13번째 돌멩이를 찾던 날 주변에서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아놓은 돌멩이들의 동그라미 한가운데 큼직하고 동그스름한 돌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다가 이 큼직하다는 단어가 트리거가 돼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보통은 돌탑이 쌓여 있으면 되도록 같은 크기의 돌을 올려서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 큰 돌을 올려놓지는 않는데 동그라미 한가운데 큼직한 돌이라니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이 큼직하고 둥그스름한 돌멩이를 집에 가지고 와 책장에 둡니다. 그녀에게 그 돌멩이는 잃어버린 아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자신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빅토리아의 인생에 크게 4명의 여성이 영향을 줍니다. 조금 엄격했던 어머니가 첫 번째이고 은밀한 조력자인 노파 루비 앨리스가 두 번째이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젤다가 세 번째이고 그날 공터에서 만난 산모인 테이트가 여성이 네 번째입니다. 젤다는 다정하고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유머러스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친구의 이상형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젤다는 여성이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시대 변화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인생도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자신의 과거와 슬픔에도 당당하게 맞서는 두려움이 없는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빅토리아는 젤다와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자신이 묻어두었던 아픔에도 대면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작가 쉘리 리드는 빅토리아가 자연에게서 찾은 힘을 인간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우정의 관계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젤다는 빅토리아가 테이트와 만나는 날 같이 찾아가 줍니다. 차 뒷좌석에 덩그러니 버려진 아이를 보고 저부터 먹이고 그 와중에 바위 위에 복숭아 하나를 놓고 올 줄 아는 테이트는 세심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여성이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고전을 읽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브래드 피트가 플라이 낚시를 하던 아름다운 영화의 포스터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쉘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물 흐르듯이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빛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밤 편안히 주무세요.